치유가 돼. 그 다행히 이제 그게 또 나으면은 개 중에는 남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 면역력이 강해서 요즘도 우리가 콜레라 걸린 사람, 코로나 19에 걸린 사람도 있지만 안 걸린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근데 그렇듯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 민간 신앙에서는 이 미신을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제 이 의료 선교사들이 와서 의료를 해보고 하니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왜 개신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냐면 허소문이 그때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뭘 이야기를 하냐면 선교사들이 어린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가마솥에 삶아서 그걸 가지고 화장품을 만든다. 그런 이야기가 또 묵혀 들어갔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잘 알다시피 1885년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기관인 배제학당을 만들고 그 이듬해에는 스크래턴 여사가 이하학당을 만듭니다. 그런데 학교를 만들기는 만드는데 학생 모집이 안 돼요. 남학교는 조금 달랐어요. 그런데 이하학당 같은 경우는 안 되니까 거지 구걸하는 애 아니면 고아 이제 여자 3명을 때리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하 여대에서 영어를 사용할 때는 이와 위민 스쿨이 아니라 우먼스 스쿨이에요. 그래서 3명의 그걸 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얻어먹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한 125년 전 이렇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꼬질꼬질하던 애들이 그 선교사 집에 가서 스크랜턴 여사 집에 가서 매일 목욕을 해.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그때 7살, 8살 일이 됐던 애들이니까 이 영어가 잘 돼요. 그 선교사는 우리 말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영어를 딱 가르쳐준 게 제일 잘하는 영어가 뭐냐면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 굴머니, 굿모닝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르치면서 여자 교육에 하면은 우리 이 교체가 확장되겠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당시에 최고의 우먼 파워를 갖고 있었던 민비가 맹성아우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영어를 좀 하는 애가 이제 외국인가 그 사신을 하게 되면 거기서 영어 공부를 좀 했던 애가 통역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단계인데 나머지는 모르니까. 그렇다고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뇌법이 얼마나 엄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애들이 사회적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고 또 거기에 좀 똑똑한 애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게스트 같은 최초의 예의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영어에도 관심 있는 하란사라고 하는 당시 인천 부위원 김윤정이의 부실이었는데 요즘 같으면 첩이죠. 그런데 그때는 부실이라는 제도가 거의 일상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요즘 재미있게 발견하는 게 뭐냐면 재작년부터 제가 이제 부부 독립운동가를 쓰고 있어요. 그래 보면은 저는 그분이 마누라 둘하고 같이 시작을 했을 거는 상상을 못했어요. 우리나라 정말 건국강령을 만들고 외무부 임시정부 외무부를 외교를 이끌었던 조수왕 선생님 부인이 둘이에요. 그때 같이 살았어. 그런데 그 회고록 같은 걸 보게 되면은 그걸 첫째 형님, 둘째 형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좀 백야 김자진 장구 같은 경우에도 부인이 몇 명인지 모르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부인이 거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기여를 한 거죠. 그게 독립운동 기반을 넓혔잖아요. 그런 시대에 여자 교육이 되고 여성 교육이 이제 되면서 선교사들은 의료 선교와 이제 학교 사업이 딱 두 개를 통해서 교세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자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894년에 고종이 홍범 14조라는 걸 내세우면서 교육이 곧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그전에도 우리가 백년대계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거는 전통교육이었고
이거는 이제 근대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교육이 돼 있으면서 이제 도화라고 하는 그림 그리기도 하고, 과거 같으면 우리가 사서상경만 있지만 성경 공부를 비롯해서 이제 재봉도 가르치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그림 그리기도 하고 체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96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운동회가 학생회가 열려요. 그런데 이하학당 출신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팔딱팔딱 뛴단 말이에요. 100m 달리기도 뛰고. 이거는 천지개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하학당에 딸을 보냈다가 애 망치겠다 싶어가지고 자퇴를 시켜요. 그 속에서도 이제 선교 사업이 진행되고 실제 그 애들이 아무래도 선교사들이 굉장히 경제적인 여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갖고 와서 이 좋은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가자라고 하는 것을 사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물론 여시나 집에서 전통적으로 그래 해서 먹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포장되어 있는 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애들한테 주면은 애들이 그게 독약인 줄 안 먹었어요. 그런데 꼭 그 중에 보면 또라이 같은 애들이 있거든요. 용기가 딱 있어가지고 선교사 주니까 자기가 한번 딱 까먹었어요. 맛있거든. 그래서 선교사가 나눠주려고 그러니까 그걸 통째로 갖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서양 문명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옛날에 검수마도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보다는 앞서가는구나.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이제 밥 먹고 나면 과거에 우리는 간식이라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디저트라 그래서 그것도 주고 또 조금 크니까 커피를 주는데 이 얼마나 달달했겠어요. 그래서 고종이 제일 좋아했던 게 왕조차도 커피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고종이 딱 좋아했던 게 세 가지인데 제일 좋아하는 게 커피,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과자. 그래서 손탁이라고 하는 분이 이하학당, 지금 이하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최초의 우리나라 호텔인 손탁 호텔을 만들고 거기에서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관들은 지금이나 과거에나 똑같단 말이에요. 외교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들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 잘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얼마 전에 우리 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대통령하고 뭐 이야기를 하고 뭐 협의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동등하게 뭐 했다고 그러고 그거 동등하게 했다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 우리 이번에 그 재벌들 데리고 와서 그 투자하라고 하는 돈이 얼마예요? 그걸 주니까 바이든 입장에서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게 지금도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해야 되겠다 뭐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원론적으로는 서로 하의를 하고 하면 좋겠다고 그러지만 진정으로 통일을 원하는 나라는 없어요. 왜? 남북 간을 대립을 시켜놔야 자기들이 이익을 훨씬 더 많이 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순진하게 조만간에 될 것 같죠. 저 어릴 때도 그랬어요. 제가 크면은 제가 클 때는 군대 안 가겠지. 통일이 된다고 군대 안 갑니까? 어차피 또 중국과 안보가 무궁화 경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어릴 때도 제가 크면은 군대 안 갈 것이고 통일이 되고 뭐 어쩌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60이 넘은 지금인데도 아직 통일이 안 되고 있죠. 언제 될지 몰라요. 저는 영원히 어떻게 되면 이게 고착화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남과 북이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 손을 잡으려고 그러면은 규제가 얼마나 심한데요. 제가 재작년에 연변대학에 가서 중국 평양에 있는 사회과학원 애들을 불렀습니다.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됐냐면 하노이 트럼프하고 할 때까지는 굉장히 북한 애들도 우호적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하고 같이 호텔을 쓰면은 다른 호텔에서 묵고 됐어요. 근데 재작년에 3번 할 때는 같은 호텔에서 묵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보면 그냥 알잖아요. 아침에 밤물을 이제 내려갔는데 그래 뭐 이야기하는 게 평양 사투리니까 그래서 평양에서 왔냐고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에서 왔다.
같이 밥 먹자. 다른 데 같으면 어린도 없는데 그러자고 그래가 같이 이제 우리 여기 같은 사람들하고 우리 13명하고 저쪽에 9명하고 같이 밥 먹고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제 하고 그래 회의가 끝나고 같이 답사를 한번 하자. 그래서 김일성이가 만주에서 처음으로 그 전투를 벌이고 했던 그 일대를 하루 종일 돌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해주고 그러니까 그 평양에서 온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쩌면 그렇게 잘 알고 있냐. 그래서 내가 네 김일성 수련님을 존경하지는 않지만 그 전적 기반을 내가 조사를 다 세월에 걸쳐서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면은 4박 5일 동안에 매일 술같이 물론 돈은 우리가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좋다 그러면은 당신들 평양을 한번 오이라. 그런데 그만 하노이 회담이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평양에 오이라는 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중국에 가서 평양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내서 세미나를 하려고 해도 중국 공산당 당에서 인간을 받아요. 그래 해보려고 그러니까 인간을 안 해줘요. 우리 안 그래도 중국이 만만디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통일이라는 문제가 정말 우리가 심각한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길이 없어요. 근데 저쪽에는 뭐 잘 알다시피 뭐 모든 게 김일성 일가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김일성 저작집이 자료집이 147권 와 있어요. 김일성이 뭐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김일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김일성을 그 나쁘다고 이야기했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눈치를 사실은 봐요. 그런데 그 애들은 또 우리 남측 쪽에 대해서는 너무 미국한테 굴종한다고 이제 또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내가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굴종하나. 이제 그런 우리가 관점에서 본다면은 앞으로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이 문제가 결국은 120년 전에 우리가 청일전쟁, 110년 전에 월기전쟁 이럴 때의 상황과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단결하고 그러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영원히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외국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거기 가서 공부를 했던 애들이 미국으로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그렇게 해서 여자가 의사가 돼가 돌아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박사를 받아가지고 여자들이 들어오고 학사는 물론이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전문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게 이제 우리가 제일 간 게 교사 그 다음에 의사 아니면은 간호사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 이제 공무원까지 나간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되겠다고 하는 거죠. 각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선교사들이 하는 학교를 짓는 걸 보고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성각적인 지식인들은 돈을 모아서 학교를 짓기 사립학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나라가 사립교육기관이 공립의 몇 배잖아요. 거의 한 80%가 사립학교잖아요. 초등학교를 좀 빼고 중등기관을 가면 거의 80%가 사립이라고. 그게 바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는 또 반대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이제 서당 훈장이나 이렇게 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 사립학교가 생기니까 자기는 가르칠 수가 없는 거야. 지리를 제대로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그하니까 학교가 나라를 망친다고 이제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정서적인 대세는 근대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교육열이라고 하는 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신분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양반이 아니면 간직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1894년 가보계획이 일어나고 나서 노베이 제도가 획파가 되고 신분제가 없어지게 되니까
이제 능력이 있는 놈이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옆집에 있었던 개똥이가 머리가 좀 기상해가지고 이게 초등학교를 들어가 고등학교를 들어가 그때는 이제 소학교죠. 소학교를 들어가서 그 집안에서 올리를 하는 몰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 선생님들도 어렸을 때 아실 거예요. 집이 어려면 어려울수록 모든 걸 몰빵하는 게 장남이에요. 그 장남 하나 잘 되면은 다 집안을 끌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강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60년대에 우리 누나들이 초등학교만 마치고 구로공단이나 이런 나중에는 뭐 마산 자율수출지를 갑니다. 거기서 돈 벌여서 자기 오빠 공부시키고 아니면 자기 밑에 남동생이 장남이 그래서 모든 게 장남 위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 개똥이가 졸업을 하고 나서 감히 꿈에도 못 꿨던 간청의 사안이 되고 아니면 파출소의 사안이 되거나 말단 순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그 말단 순경이나 사안 뭐 이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기 싶지만 과거에 노비로서 그렇게 천대를 받던 집에서 그러면서 이 친구는 또 거기 가서 그것만 배우느냐? 교회에 나가서 영어도 배워. 이게 이제 또 뭘 하게 돼요? 청량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청량기술을 배워서 뭘 하게 돼요? 동네에 땅들이 있는데 이게 무주공산 땅들이 많았잖아요. 과거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이 토지라고 하는 게 내 소유권이라고 하는 걸 생각 잘 못했던 사람이야. 그냥 경작권만 쥐고 있으면 그게 자기 땅인 줄 알았어. 근데 이제 들어가 보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청량술도 배우고 가니까 그걸 군청에 가서 신고를 해가지고 자기 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가 그렇게 위기에 처하고 넘어가 가독이고 그래서 굉장히 다 어려운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능력 있는 사람의 기회의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옆집에 개똥이가 그돼 가지고 이게 군청에 요즘 같으면 한 주사나 가장 그 밑에 있단 말이에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또 부모님들은 경쟁심은 엄청나잖아요. 누구한테도 물어보면 자기 자식들이 똑똑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없어요. 다 똑똑한 줄 알아요. 근데 실상을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가 집이 어려운 애가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어려웠는데 선생님이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그도 장학금을 또 성적 장학금을 받았어. 그러면 그 선생님 받았던 장학금 받았다는 소식이 0.1초 내에 엄마들 친구들 다 전파돼요. 우리 국정원도 그 정도는 전파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되니까 이제 경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이 집안이 이제 일어나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당시에는 우리가 이 시골 같은 데는 대체적으로 읍내에 가면은 이제 여러 성씨들이 같이 해서 살고 있지만 대개 촌 단위로 보면은 집성촌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옆 동네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또 안동김씨들이네. 안동김씨들이 과거에는 거의 터줏대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윤씨 집안에서 그 해가지고 이 애들이 이제 부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는 감히 결혼을 같이 이야기도 못했는데 통혼조차도 이야기를 못했는데 그것을 저쪽에서 이제 저희가 죽은 거야. 우리하고 사도를 맺자.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는 과거에는 감히 꿈도 못 꿨던 것들이 그러니까 중매가 들어와도 안 할 때 뭐 때문에 안 한다고 그래요. 사주관상이 안 맞다. 궁합이 안 맞다는 거예요. 궁합 맞춰봤어요.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되면서 항청상이라고 하는 게 극격한 재편을 가지고 질서 자체가.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산농공상해서 상업을 제일 천시했잖아요. 근데 이제 자본이 위력을 발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골에서 전차적으로 상업자본을 상인으로 둔갑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을 축적한 사람이 결국은
땅을 더 많이 확보하고 또 거기다가 조금 더 뛰어난 사람들은 이제 이때부터 가수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우리가 조그마한 가수원은 있었지만 뭐 몇천 평 된 가수원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수원을 통해서 뭘 하게 돼요? 도시가 형성되고 소비 시장이 커지게 되니까 이익이 훨씬 증대됩니다. 그러면서 뭘 느끼게 되느냐? 역시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게 결정적으로 그런 것들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홍성 같은 경우에도 결성도 그렇고 여기에는 기독교, 개신교가 그렇게 일찍 들어온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기호학파하고 남당학하고 그 다음에 하사학파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제 전통교육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학교를 세우자. 그래 학교를 세우려니까 돈이 필요하다. 그럼 그 돈을 어디서 해요? 문중에서 운영하는 문중계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역사회에 있었던 과거에 우리 결성용 한교 같은 한교에 구속되어 있는 땅이 위토다입이 있거든. 그 다음에 학계전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거를 해서 한교에다가 뭘 세워요? 사립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서울에는 물론 한성사범학교가 있었어요. 그 사범학교 출신들을 교사로 이제 파견해 가는데 이걸 사범학교 출신들이 내려갈 마땅한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는 세우는데 이제 가르칠 선생들이 없으니까 어떤 편법을 쓰게 되느냐 하면은 과거에 훈장을 했거나 한학의 지식이 있는 분들을 강습선을 통해서 모집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한학을 좀 많이 하시고 그러면은 3개월 속성 과정을 배우면은 부훈도 자격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많이 교사의 근위가 많이 약해졌지만 지금도 우리가 공공 버스나 지하철 이런 거 타서 그 할 때 사장님 그러면 누가 안 쳐다봐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 앉아있다 벌떡 일어서면서 나이가 좀 든 사람한테 선생님 그러면 사람들이 다 봐요. 그게 뭐냐면은 그만큼 교사의 권위가 이제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공립학교 교사가 되면은 군수 월급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사에 대한 대우가 얼마나 그때 더더구나 우리는 전통교육에서는 군사부 일책을 해서 스승이 그런 자도 갚지 말라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스스로 자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 지역민들과 주민들이 이제 합심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립학교를 만들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도 쪽에서는 우리가 비교적 여기 내포 지역이 보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유학자들이 이제 시세 변화를 느끼고 변화에 적응하려고 하는 것들이 학교 설립 운동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홍성 일대가 충청남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교육운동이 가장 활성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은 물론 우리가 아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은 역시 이 지역에 있었던 유림들이 야 시대가 이렇게 변화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성 지역의 사립학교 설립운동이 이제 붐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 문중대로 또 이제 문중학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 당시에는 문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계속력이 강하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독립운동가를 이야기하면 홍성의 대표적인 인물을 누구를 뽑습니까? 김자진 한용운 또 김자진 또 홍성의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김복한, 이설, 서성태 많죠. 근데 이분들이 유학자로서 해야 돼. 사실 백예학 김자진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에요.
집안이 이제 안동김씨고 장남이고 그래서 또 재산도 많았고 북한 저 지산 김복한 선생하고 이제 가까운 친척이고 우리가 가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김옥균하고도 그 안동김씨 중이고 저 누구니까 갑자기 갑신정 김옥균은 아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한 20촌이 돼도 일가야. 이제 우리가 백야 김자진 장군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글을 많이 읽고 했다고 그러는데 글을 별로 안 읽었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 양반이 장남이고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연이어서 할아버지도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호르머니 밑에서 이제 크게 됐는데 이 공부를 시키니까 공부하기 싫거든. 공부가 재미있어요 하는 놈은 미친놈이에요. 정말. 저도 공부를 해봤지만 공부만큼 하기 싫은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어머님들도 경험해봤을 겁니다. 내 자식들이 공부하다가 좀 병원에 입원을 한번 해봤습니다. 눈이 짓무러지도록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거는 우리 어머님들의 소원일 뿐이지 그런 자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시키려고 하니까 장손이 그랬으니까 할머니는 또 얼마나 애지중지를 했겠어요. 공부를 하기 싫어. 그러니까 뭘 이제 이야기해요. 사내 대장부가 지 이름 숫자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돈 계산만 할 줄 알면 되지 뭘 공부를 하느냐.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제갈 이야기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게 책사가 됐냐. 그 이야기는 정말 공부를 하기 싫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집안에 그 배경도 있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골목대장 하면서 애들한테 집이 잘 사니까 그러고 그 지체가 있는 집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애들한테 잘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할머니한테 말을 사달라 그래가 말 타고 다니니까 애들이 쫄쫄쫄 따라다닐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결혼을 하고 나서 자기가 백야 선생이 어디 가면 서울로 가요. 서울로 가가지고 당시 최고의 무관학교인 대한제국 무관학교에 들어갔다고 그래. 그 시골에는 전가를 보내서 입학금 내놔. 그럼 여기서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어머니는 아이고 기특한 내 아들, 내 손주. 그 땅을 팔아준 거예요. 그러면 이 김자진 장군은 그거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거야. 그래서 무관학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명단을 찾아봐도 없어요. 뭐 대학을 했을 거다. 대학 있으면 대학에 기록이 남아있다지. 다른 사람이 있는데 김자진만 뺐을까? 제가 그래서 추적을 하다 보니까 당시 육군 무관학교 교장이 노백린이라는 분인데 임시정부 때 이제 국방부장을 하는 그 사람하고 사귀어요. 수아는 좋은 거지. 그러니까 무관학교 들어가지도 않은 놈이 교장하고 같이 둘 다 말술이야. 얼마나 술을 많이 먹고 그랬냐면은 술값을 줄 돈이 없으니까 노백인 교장이 제복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무하러 가야 되니까 학교에 무관학교. 그러니까 외투만 입고 안에 그걸 군복을 벗어서 술값으로 주고 그걸 또 일기가 낭이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백야가 그런 인적 관계가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량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백야만큼 그렇게 한량. 그러니까 뭐 당시 일본 육군사관학교 졸업하고 와서 여기 용산 식구사단에 근무하는 그 이갑이라든지 유동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다 사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이야기 듣는 게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쌤도 그렇지 않으세요. 친구들만 요즘 좀 가겠지만 30대 40대 되면 술 한잔 보면 맨날 하는 군대예요. 근데 여기는 지는 직접 백야 선생은 장군은 무관학교 입학은 안 했지만 그 육사 졸업한 사람들 그 다음에 교장 이런 사람들을 하고 하니까 인적 관계가 굉장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 좀 팔아주다가 그 가니까
뭐 16살 때 노비를 해방시키고 그래서 그 땅 노비들한테 그 땅 묻고 살라고 주고 해서 집이 망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그 한량하면서 다 썼는데 다 훔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더 관계 없으니까 한 11촌 정도 되는 당시 김종건이라고 하는 안동김 씨 그 대신을 역임했던 그 할아버지 뻘대요. 그 집을 찾아가는 거야. 그럼 가면 혼자 와서 그냥 뭐 묵고 가면 되는데 꼭 맨놈 데리고 와가지고 대접받고 그 다음에 아니면 밖에서 술 먹고 그 할아버지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그 김종건 할아버지가 하루는 경찰서에다가 우리 집 도둑이 들었다고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같이 갔던 사람들이 다 잡혀가 경찰서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게 도둑질을 한 죄로 약 2년 동안 서대문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그때 백야가 느낀 거예요. 그 많던 재산 다 날라가 버리고 결국 돈이 없으니까 사람 취급 못 받는다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거기서 이제 반성을 진짜 많이 했고 저는 그래서 백야 선생을 이야기할 때 감옥에서의 그 생활을 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와서는 비밀 결사들하고 이제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주 지부 지부장으로 백야를 파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은 그런 한량 기질에다가 그렇게 해봤던 배포가 있으니까 교포 사회를 아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산리 전투가 하기 전에 그렇게 북로 군정서를 끌어모으고 거기서 배포가 있으니까 돈 받아 그 하죠. 그 다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우리가 북로 군정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가 되겠다. 그러니까 뭐가 와요? 그때만 하더라도 3.1운동이 일어나고 조금 지나고 났으니까 독립운동이라는 열기가 대단했거든요. 국내외에서 임시정부에 엄청난 군자금이 들어간다. 그 군자금을 상당수를 백야한테 준 거죠. 그러니까 돈도 써본 놈이 잘 쓰잖아요. 고기도 묵어본 놈이 잡는다고. 그러니까 백야 밑으로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걸 이제 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게 되고. 그러니까 청산리 전투에서 그렇게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결정적인 거는 당시에 우리 대다수 독립군 부대들은 무기가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백야 부대에서는 그 군자금을 받고 또 그 중에 일부는 뭘 하느냐 하면 중국에는 양기비가 유명하잖아요. 아펜 장사를 해서 돈 많이 벌어요. 그 다음에 인삼 장사를 해서 많이 벌어요. 그 돈이 들어오니까 러시아에 가서 체코 군단이 그때 러시아 내전을 진압하러 왔다가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시베리아에서 체코까지 가려면 그 무기고 가져가 봐야 가져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또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그 지혜가 똑똑해요. 그 군단 체코 군단장이었던 가이다 장군하고 교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총을 약 3만 정, 실탄을 25만 발, 그 다음에 중포, 이제 포 강거도. 그래서 그런 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지행지문을 잘 이용하고 이랬던 것도 있지만 그런 선두에 서서 최고 지도자가 이끌어가는데 그거 안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갖다가 6일 동안 하는 동안에 그 인근에 있던 우리 조선족 아주머니들이 주먹밥을 사다 나르고 그랬던 거예요. 저는 그런 것만 가지고도 백야는 저는 충분히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그것을 정말 민족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꼭 뭐 어릴 때도 똑똑하고 남이 뭐 거지가 오면 옷을 새 옷을 벗어가지고 뭐 그게 진짜인지 그 당시에 뭐 7~8살 먹내가 그 정도까지 지략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이야기할 때 너무 영웅시하지 말자는 거예요. 같은 인간인데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뭐 시선도 많았을 거고 선생님들 대화식이 다르게 뻗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중근 의사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뭐
똑똑하고 뭐 어쩌고 뭐 똑똑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안중근도 뭘 하느냐면 체포 장사를 해요. 체포라고 하는 게 요즘 같으면 복권 장사예요. 그래가 이 야바이꾼 하다가 안중근이가 2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대통령 나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안중근이 정신을 차렸다. 그래서 정말 나름대로 학교도 세우고 국정감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이토이도루미를 저격할 수 있었다. 그게 우리가 근총을 가지고요 사람을 저격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맞습니다. 근총이 진짜 안 맞아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따까리를 해봤기 때문에 근총을 좀 많이 쏴봤거든요. 왜냐하면 장군들이 이제 자기 호신을 하기 위해서 근총을 사기 연습을 해야 돼요. 그거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따까리들이 가서 근총 갖고 왔어요. 그런데 하양 냄새를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은 선생님 꽁이에요. 꽁. 그런데 한 10m, 15m 떨어져 있는 걸 근총을 왼발로 해가 쏴도 안 맞아요. 그런데 그걸 사격을 사냥을 역시 안중근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맹중을 시킬 수 있죠. 정말 그 이또 그 시신 그 부검행 그 보면은 맹중된 게 거의 여기 가슴에 그대로 안 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안중근은 정말 사격에 대한 하는 저는 답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때도 우리 이 지역에서 그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교육이 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게 되고 잘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강천장이 여기 결성역에서 가깝잖아요. 이제 강천에 이제 장시가 마련되고 그러니까 그 상인들이 또 뭘 요구를 하느냐 현실에 대한 것이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일본 놈들이 사실은 우리가 1910년 8월 29일 날 개국술 국지로 날아가고 망했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1905년 11월 20일 날 이른바 을사늑약이 맺어지면서 우리의 그것은 이름만 대한제국이 남아있을 뿐이지 모든 실권은 일본한테 안 넘어가 있어요. 실제 뭐 1907년 되면 잘 아시다시피 군대 해산을 했죠. 그러니까 일본 19사단이 이제 용산에 진주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ru병 진화가로 들어오고 이런 그것 때니까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운동을 할 수 있는 힘들이 자꾸 분산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 애들은 우리를 일본이 자본주의가 발전되어 가지고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삼았으면은 굉장히 자기들이 직접 통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후발자본주의라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우리 조선의 한반도에 와서 한국을 식민 지배하려고 하는데 그 지배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건 뭘 해야 돼요? 한국에서 재원을 연출해가 그 돈으로 한국 식민 지배에 이제 조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이제 법령을 만들고 그러면서 뭘 하게 돼요? 토지 소유권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1910년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토지조사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이제 자본주의가 조금씩 발전해 가면서 뭐가 되느냐면 노동력이 이제 너무 남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른바 잉여노동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불만이 쌓이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탈출불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00년부터 우리 한반도로 뭐를 하게 돼요? 일본인들 이민을 장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일본인들이 한국에 와서 그냥 대충 자기가 가는데 정착해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변가 쪽에 살았던 우리가 나고야나 그 다음에 저 오사카나 이런 데 있었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인천, 부산 그 다음에 저 목포, 군산, 원산 이런 해안가 쪽 사람들. 그 다음에 내륙 지역에 있었던 간사이나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수원, 대전, 대구, 평양 이런 식으로 자기 고향과 비슷한 데를 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역시 이놈들은 너무 치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민을 장려하면서 뭘 하느냐면은 여기에
일본인 신상소학교를 만들어서 의무교육을 한다. 그러니까 의무교육 혜택 주죠. 그 다음에 토지조성 사업 해가지고 땅 싸게 그가 불화를 해주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들어오는 거죠, 되고.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우리가 먹고 살기 없으니까 우리 대한제국민들의 오히려 이제 러시아나 만주나 이쪽으로 인구압에 의해서 밀려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910년대, 20년대에도 우리 그 러시아나 만주로 이민 갔던 사람들의 그 해고록에 보면은 자기의 소원이 뭐냐면은 흰 쌀밥에 소고기 국 한번 배불리 먹고 죽었으면 야한이 없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비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세 끼 제대로 먹고 했던 것도 그렇게 우리나라 역사에 오래가 안 돼요. 해방 이전에 물론 뭐 잘 사는 사람들이야 뭐 먹기 싫어서 안 먹었겠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일본 애들은 계속 족쇄를 이제 오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하게 되느냐? 시장세. 그 다음에 옛날엔 담배를 많이 피웠잖아요. 연초, 요즘처럼 된 게 아니고. 그럼 그 연초세를 부과를 해요. 과거에는 자기 집에서 길러서 자기가 피우면 됐다면 그것도 이제 세금은 소금, 전매사, 그 다음에 뭐 인삼세, 뭐 인구세, 문세, 약간 세금을 막 각가지를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과거에는 시장세라는 게 없었는데 시장세를 부과하니까 이게 세금 내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세금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세리들이 세금 안 받아가는 세리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죽음, 무덤, 산소에까지 와서 세금을 받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집요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술을 팔아가지고 그걸 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집에서 가양주를 다 담아서 먹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도가로 운영하면서 거기 이제 양조세를 또 받아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삶을 굉장히 핍박하게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이제 일본 애들은 또 여기 들어와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굉장히 자기들이 우월하면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도 이야기하는 일본 놈들이 조선진 하는 게. 저는 그래서 이제 일본 친구들 보면 그 이야기죠. 쪽발이, 에론. 그렇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지금 한일 관계가 그하고 그한데도 딱 부딪히면 순식간에 나와요. 저도 일본 친구들이 많아서 갈 때는 같이 뭐, 다나카상, 이래 가면서 그하게 하지만, 뭐 하다가, 근데 일본 애들이 딱 절대 용서하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일본 천황을 욕을 하면 그건 아무리 친한 사이다. 천황에 대한 절대 그거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의식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1900년대를 전후해서 우리 여기 한국으로 들어왔던 일본인들이 그런 걸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 애들이 종사하는 업이 뭐냐면은 물론 농장을 해서 크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하마다나 보리 농장이나 이런 데 주로 하고 있는 것이 고리대금. 그런데 이 고리대금법은 원래는 일본인들은 들어와서 개항장으로부터 50리 이내에만 땅을 살 수가 있지. 그 개항장에서 벗어나면 못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개항장 안은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50리를 벗어나서 나와서 예를 들어서 여기 같으면 공주에서 50리 이내에는 살 수 있는데 여기 같으면 땅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뭘 하게 되느냐. 고리대금을 미리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요새 트로트에서 인기 많이 걷고 있는 보릿고개 그게 우리나라 60년대까지 이야기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주고 정서를 뭘 받아요? 논에 심어져 있는 요즘 같은 저기 뭡니까? 입도 선매를 우리가 서가 있을 때 미리 받는다는 거야. 그 보리 이런 곡식을 입도 선매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놔놓고 가을이나 아니면 여름에 예를 들어 7월달까지 갖기로 했는데 보리 그 타작에 하면 다 또
소리대고 빌리고 다 갖고 나면 먹을 게 또 없어요. 또 빌리게 됩니다.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최후는 뭘 가져가느냐? 땅을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지주가 되고 원래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소작인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소작인들은 약자니까 뭘 하게 돼요? 옛날에 가을 같으면 농사를 지어서 1대1로 나누었다면 50대 50으로 나누었다면 이제 60%도 올리고 70%도 올리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그냥 여기서 해가지고 예를 선생님이 소작을 하셨다면 가져가는 거는 자기들이 가져가는데 그걸 자기 집까지 운반해달라는 거예요. 운반 안 해주면은 운반비를 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살기라고 하는 거, 삶의 무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야 우리가 이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교육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나라 1900년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자식 교육에 몰빵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일을 계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애들이 또 뭘 만드느냐 하면은 학제를 만들어요. 우리는 공립중학교가 처음에 됐는데 1906년 단계에 되면은 보통 학교령이라고 하는 것을 동가부가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뭐냐면은 한국인들은 초등교육만 하면 된다. 보통 교육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보통 교육 몇 년이냐? 4년이에요. 그럼 그것만 시키고 중등교육은 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집이 좀 여유가 있고 그랬던 사람들은 서울로 이제 서울이 그래도 비교적 교육이 하니까 양정이라든지 희문이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유학을 보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일본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요즘 오늘날 우리 한국 교육 문제가 처해 있는 돈이 많은 자제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가고 있다. 특히 지금 작년부터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코로나19 이 문제로 인해서 학력 간의 격차는 엄청날 겁니다. 지금 겉으로 안 드러났을 뿐이지. 왜냐하면 집이 어렵고 맞벌이 하는 사람들은 애를 돌볼 여유가 없어요. 그럼 그 애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지가 알아서 공부를 하고 그 초등학교 애들 돼요 안 되지. 중학생들도 잘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앞으로 저는 한 3년만 가면은 정말 우리 사회가 극단적으로 정말 교육부나 이런 데 신경을 진짜 많이 씁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 장래를 위해서도. 그런데 뭐 말로만 이야기하지 뭐 아무도 조치가 없잖아요. 그냥 교육방송하면 된다. 그게 애들이 거기 될 것 같으면 바로 고민을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교육을 할 때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많이 강화시켜야 되는데 인성교육은 전혀 뒷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성교육을 하면 중고등학교에서는 애들이 그 시간에 인성교육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영수책 갖고 와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HR 수업하잖아요. 특기 교육 해가지고 그거 하는데도 그게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 현장에 있는 교장들이나 교감들한테 물어보면 선생님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끔씩 가서 전에는 이제 우리도 독립기관이 있으니까 재능기부라는 게 있어가지고 중고등학교 이제 특강하러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재미도 있고 그래서 하는데 딱 가서 보면 한 300명 예를 들어 강당에 들어왔다. 그러면 앞에 한 두 줄까지만 관심 있고 나머지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제일 관심을 끄느냐? 상품권을 딱 가져와요. 그러면 이제 강의를 딱 하다가 질문을 하거든요. 질문하는데 어려운 거 하면 또 애들 손 안 들잖아요. 처음에 야 3.1절 하면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처음에는 거의 손 안 들어요. 그런데 꼭 그 중에 또라이들이 한 명씩 있거든요. 한두 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탁 손을 들어가지고 이관순이야 그래. 그럼 야 이리 나와봐.
그럼 애들이 뭘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가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 딱 상품권 3만 원 딱 이어가지고 자 우리 가서 맛있는 친구들하고 아이스크림 먹든지 뭐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받아놓으면 상품 또 흔들면서 3만 원이야 3만 원. 그러고 나면은 조금 질문하면 몰라도 무조건 선대요. 제가 참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인성교육을 하는 선생님들도 봐서 흥미를 자꾸 부여하면서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실제 제가 그 군대에도 많이 가서 했거든요. 군인들은 뭐냐? 휴가증, 예마스만 있으면 돼요. 그럼 제가 그 만약에 내일 할 것 같으면 하루 전날 가요. 그럼 가서 전방 같은 이제 대대장을 만났어. 이야기를 하죠. 대대장이 좀 배포가 큰 사람은 3박 4일 뭐 이런 걸 한 10장 주는 대대장이 있고 쫀쫀한 대대장들은 석장 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외박증만 줘도 애들 2시간 연말 스트레스 해도 한 명도 줘. 왜? 어떻게 해가 저 휴가증을 한번 받아볼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군인들을 이야기할 때 EBPS를 그래요. 비트, 빈, 드링크, 먹고 마시고 플레이 놀고 슬리핑 자는 거예요. 그게 군인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잘 잡아줘야 훨씬 사기가 높고 저는 전투철도를 할 때 경연대회를 하던 일 보면은 그런 분명히 그 대대장이 뭔가가 있어요. 잘하는 부대가 그냥 해가지고 잘해라 뭐 이래가지고 잘할 수가 없죠. 사람에게는 특히 동기부여가 잘 돼야죠. 동기부여 잘 되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동계훈련하고 나서 한 4박 5일씩 딱 포상하고 돌아가면서 보내보세요. 동계훈련 힘들다고 소리 안 하지. 어떻게든 휴가 안 받아 집에 가볼까. 그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7년 전부터 제가 그걸 해가지고 독립기념관에 와서 2시간 관람을 하면은 휴가를 가르쳐줘요. 맨 처음에 이제 제가 국방부 장관한테 가서 국방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군기강이 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롱대로 찾아가서 육군 참모총 그때 장기구 참모총장한테 한번 총장님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아, 그 육군 참모총장을 한대. 그런데 해군 공부는 안 해. 그래서 이제 우리 기념관에 와서 MOU를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MOU 체결을 하고 나서 육군만 해주니까 해군 공군에 있는 엄마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렇게 차별되는 말이야. 그래서 너희 참모총장들이 안 하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6개월 동안은 육군만 해줬어요. 그러면 하도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다시 이제 국방장관을 찾아가서 MOU를 체결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6개월 공부 다 되죠. 보면은 물어보면은 전방에서 근무하다가 오면서도 확 들려. 하루 더 얻으려고. 참 그거 보고 내가 야, 역시 군대는 군대다. 군대는 풀어주는 게 제일 좋거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야 너희들 처음에는 이것들 해라나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나 선생님 참 재밌네. 요것들 2시간만 보고 딱 있다가 가는 거야. 그 시간만 지나면 이제 하루 휴가 더 얻으니까. 그래 또 제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인간이 아니잖아. 각 코너에 가서 전시관 안에 도장을 찍어야 돼. 6개를 찍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 감사문을 간략하게 써야 돼.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라도 돌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걸 통해서 저는 그래도 한번 기념관에 왔다 갔다 보면은 아 우리 선조들이 어떤 독립운동을 했고 어떤 부분에서 고민을 했는가 그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조금 쉬었다 갈까요? 예? 예.